한번 모아봤는데 그리스에서 가장 오래된, 그러니까 말하자면 서양 역사에서 가장 오래된 여성 시인이 있어요. 사포라고 하는데 그리스에서 지금부터 2600년 전, 600년 전에, 그러니까 기원전 600년 경에 활동한 여성 시인이 있었어요. 이름이 사포인데 정확히 언제 태어나고 언제 죽었는지는 알 수 없어요. 이제 사포가 많은 시를 지었다고 하는데 현재 우리에게 남겨진 시들은 한 50편 남짓해요. 그나마 완벽하진 않지만 거의 시의 꼴을 갖췄다고 하는 것들은, 그래서 그런 그 철학자들의 작품은 거의 온전한 형태로 다 지금 남아 있어요. 플라톤이 쓴 10권에 넘는 책들은 거의 완전하게 남아 있는데 엄청난 분량이 사포의 시는 정말 한 줌이에요. 정말. 그러니까 시인과 철학자의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무튼 제가 이제 좋아하는, 지금 읽으신 시는 제가 고등학교 때 좋아해서 제가 일기장에 베꼈던 시인데요. 이제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사과나무를 그러니까 이제 사과나무가 언제 수확하죠? 가을이죠.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시인이 이렇게 숲을 걸어가는데 이제 사과나무를 봤어요. 사과나무가 다 떨어졌어요. 이미 수확이 끝났는데 아주 높이 하나 딱 남아 있는 거예요. 사과 알이 하나. 그걸 보고 이런 시를 쓴 거예요. 이 어떤 뜻인지 여러분 그냥 아시겠죠? 이건 공주의 노래예요. 저 같은 공주의 노래인데, 말하자면 왜 사과를 보면서 저 너무 높이 매달려서 사냥꾼들이, 그러니까 그 사냥꾼이나 사람들이 못 땄구나. 응? 너무 높은 고고한 존재라 못 땄다는 거죠. 아니면은 잊었거나, 아니면 사람들이 사과가 거기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잊어버린 거예요, 보고도. 그래서 잊었거나 어쨌든 간에 지금 혼자 고고하기 위해서 사과가 매달려 있어요. 또는 그러니까 이 시상이 하늘에서 땅으로 전개돼요. 바로. 그러니까 사포가 굉장히 이런 대꾸, 대조에 능했어요. 그리고 황진이처럼 이제 공간 묘사가 탁월해요. 입체적이에요. 땅으로 내려와서 이제 그 잔디밭에 언덕 위에 히아신스를 봐요. 그 언덕에 이제 양치기들이 왔다 갔다 하는 양을 치면서 양치기들이 지나다니다가 무심코 밟았어요. 히아신스를. 그래서 그 히아신스가 밟혀가지고 자줏빛으로 이렇게 피어나요. 그 꽃이죠, 꽃이. 자줏빛으로 피어난다. 자줏빛을 보여주는 꽃들, 제가 이렇게 지적을 한 건데, 이거는 이제 여러 가지 해석할 수 있는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제가 해석을 했죠. 아까 이제 맨 위에는 사과는 그 공주의 노래,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사과로 살다 죽겠다. 이렇게, 응? 그러니까 어떤 외로운 고독한 어떤 상태, 시인의. 그리고 그 밑에 그 양치기들이 밟은 것은 그런 어떤 정말 그 말 그대로 이렇게 우연히 지나가다가 우리가 누구를 밟을 수 있어요. 어떤 그런 인생의 어떤 한 단면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그 이미지가 그 양치기의 무심한 발에 밟혀서 피처럼 진한 꽃으로 태어난다. 이런 이미지는 우리나라 어떤 시인의 시와 비슷한데. 진달래 거, 그렇죠. 그림에 사포가 많이 등장하고 폼페이 벽화에도 등장하고, 여기 지금 이런 이 조각, 이 사포의 얼굴이에요. 보세요. 이건 지금 헬레니즘 시기에, 그러니까 헬레니즘 시기니까 사포가 죽은 지 한 600년 지나서 만들어진 그 조각을 로마인들이 복제한 모사품이에요. 지금 이것은 어디 있죠? 이스탄불에 있어요. 이스탄불에 고가 박물관이 있는데, 사포가 태어난 곳이 그 터키 막 딱 붙은, 그러니까 소아시아라고 하죠. 거기 섬이에요. 그래서 터키 지역에서 주로 이제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주로 활동한 사람이죠. 아까 지금의 터키와 그리스에서. 그런데 얼굴을 보세요. 사포가 이뻐요? 안 이쁘죠. 그래서 당시 그 기록에 의하면 사포는 이쁘진 않았고 키도 아주 작았대요. 그래서 그 이제 당시 기록을 보면 메스큘린이란 말이야. 남성적이었다. 여기 아주 남성적인 외모였다. 그런데 많은 남자들한테 인기가 있었어요. 특히 시인이나 철학자들한테. 그래서 그 시에 그런 문구가 많이 나와요. 뭐 누가 사포를 거부하리요, 이런 시도 있어요. 근데 그 당시 그리스 남자들이 해요. 근데 교재에는 없지만 벨벳 머리카락에 순수한 달콤한 입술을 가진 사포요. 이건 이제 알카요스가 한 말의 남자 시인이
만일 내가 너에게 말을 할 수 있다면 말을 하련만. 근데 부끄러워서 말을 못 하겠네. 이제 이렇게 시를 썼어. 그러니까 이제 사포가 화답을 해요. 뭐라고 하냐면 만일 당신이 여신이나 진실을 존경한다면 당신 이제 진실 트로스 이제 아테네 그 진실의 여신이 뭐니까 자기라는 뜻이지 여신을 존경한다면 너는 그렇게 서투른 말을 내뱉지 않을 거다. 네? 부끄러워서 뒤로 숨지는 않을 텐데 내 눈 속에서 그리고 you would tell me 네가 뭘 원하는지를 말해봐. 이런 말을 해요. 너는 you would tell me what you really want. 굉장히 그러니까 당돌하고 도발적인 여성이죠. 자신만만한. 그리고 제가 이제 지금 뭐 하고 싶은 말이 많아서 했는데 일단 사포의 생애를 잠시 더 말씀드리면 여러분 흔히 레스비안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동성애자. 그 말의 뜻이 그 말이 원래 어디서 생겼냐면 사포가 태어난 섬의 이름 레스보스에서 왔어요. 왜냐하면 사포가 역사상 최초의 레스비안이라고 해요. 사람들이. 근데 최초는 저는 아닐 것 같은데 아무튼 사포는 결혼을 했어요. 그러니까 귀족 가문으로 태어났고 레스보스 섬에서 그 이름 있는 집안 딸로 태어났고 남동생들도 있었어요. 여러. 그런데 이제 그 당시가 그리스의 격변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 민주주의로 가기 전이라 사포가 태어났을 때는 아테네보다도 그 레스보스 섬에서 더 이렇게 지적인 문화적 활동이 굉장히 활발했대요. 그래서 사포도 그런 말을 해요. 이 레스보스 섬의 출신의 시인들이 그리스 전역에서 높이 쏟았다 이런 말을 해요. 너를 지금 바라보면 나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어. 그러니까 말이 막혀. 너무 반해가지고 내 혀가 부러졌어. 그리고 어떤 그 숨결 같은 불꽃이 내 몸을 타고 흘러 불꽃이 피어나 내 몸에서 나는 아무것도 볼 수 없고 내 귀에 들리는데 그 다음 구절은 이제 좀 훼손되었어요. 모르고 내 몸에서 땀이 내 몸을 타고 흘러서 내 몸이 막 떨려. 나는 저기 그 마른 잔디처럼 창백하네. 거의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시인데요. 이제 이 시를 여러분 지금 1987년에 미국에서 그 당시 그 고대 그리스어로 진짜 리라 비슷한 악기를 타고 어떤 여자가 아름답게 부른 화면이 있습니다. 들어봅시다. 지금 제가 이 내용 이런 같은 시예요. Eine taimoi kenosis teoisin emenon erotis enantios toi is danei kai placionadu honesa supakue Aigelaisa simero entomeman Guardian enstetes inepto aisen Usgaresi dobrokeos me ponai sudenete Kamen glossa mea gelepton Dautica croi puripa dedromeken Opate siduren noren me pirron besidapuai Cademidros cacetai tromos de Paesanagre chlorotera de poias Emi tetna kendoligo Pideu espai nomen mautai
아시죠? 그 정도 하고 이제 사포 시를 더 소개하고 싶지만 나중에 관심 있는 분들은 제가 저한테 오시면 제가 다른 거 복사해 드릴게요. 누구든 그 스스로 완전한 섬이 아니다. 모든 사람은 대륙의 한 부분이며 대양의 일부이다. 진흙둥이가 바다에 씻겨 내려가면 유럽은 그만큼 작아지며 어떤 높은 곳이 바다에 잠겨도 마찬가지. 그대의 친구들 혹은 그대 자신의 땅이 물에 잠겨도 마찬가지니라. 어떤 사람의 죽음도 나를 감소시킨다. 왜냐하면 나는 인류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누구를 위해 종이 울리는지 알려고 사람을 보내지 마라. 종은 바로 그들을 위해 울리니라. 너무 잘 읽으셨어요. Friends or of thine own work. Any man's death diminishes me, because I am involved in mankind, and therefore never sent to know for whom the bell tolls. It tolls for thee. 발음이 너무 좋다. 정말 제가 안 읽길 잘했어요. 이랬을 것 같은 말. 신기하신 존단 40살쯤 된 40살쯤에 쓴 시인데 고별사예요. 슬퍼하지 말기를이라고. 이 시를 쓰게 된 배경은 존단이 그 자기 후원자와 같이 이제 파리로 여행을 가는데 부인 앤이 이제 임신하고 있었어요. 임신한 아내를 이제 두고 떠나려니까 앤이 너무나 슬퍼하면서 가지 말라고, 가지 말라고 막 이제 슬퍼하니까 위로 삼아 이제 시를 써서 줬다고 해요. 그 시가 유명한데 길어요. 이제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덕 있는 사람들은 조용히 죽어가며 자신의 영혼에게 가자고 속삭이듯이, 반면 슬퍼하던 친구들은 이제 운명하나 보다 혹은 아니라고 할 때 우리는 태연히 소란 피우지 말며 홍수 같은 눈물, 폭풍 같은 한숨을 일으키지 맙시다. 속인들에게 우리의 사랑을 말하는 것은 우리의 기쁨을 모독하는 것이니, 달빛 아래 우둔한 연인들의 사랑은 오직 그들의 영혼은 관능뿐이어서 이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육체가 서로 헤어지면 그 사랑을 이루고 있던 것도 사라지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우리는 그토록 고결해진 사랑으로 우리조차도 그것이 무엇인지 모른 채 서로의 마음을 믿으니 눈과 입과 손을 못 본다고 해서 근심할 것 없습니다. 우리 둘의 영혼은 하나이니 내가 떠난들 갈라지는 것이 아니고 다만 퍼질 뿐입니다. 이렇게 공기처럼 얇게 편 금박처럼 우리의 영혼이 굳이 두 개여야 한다면 그것은 마치 견고하게 붙어있는 콤파스의 두 달이 같아야 한다. 그대의 영혼은 고정된 다리, 움직이는 기척도 안 보이지만 다른 다리가 움직이면 따라서 움직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헤어지는 그러니까 연인을 콤파스의 그 두 다리 비유한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래요. 처음에는 우리는 하나다. 우리 영혼 하나니까 슬퍼하지 말자. 헤어진다고. 그래서 거기 이제 뭐 폭풍 같은 눈물, 아니 홍수 같은 눈물, 폭풍 같은 한숨. 이건 뭐냐 뜻이냐면 당시 다른 시인들은 이렇게 사랑을 읊었어요. 이별을 홍수 같은 눈물에 비유했어요. 슬픔을, 이별의 슬픔을. 그런데 존다는 그런 진부한 비유를 전혀 쓰지 않았어요. 존다는 컴파스에 비유해서 이 두 다리 같다. 우리 두 연인은 그러니까 하나가 움직여서, 그러니까 자기가 움직이지 남자 움직이는데 당신 애는 그 움직이지 않는 다리다. 그래서 그렇지만 언뜻 보면 움직이는 기척도 안 보이지만 다른 다리가 움직이면 너도 따라 움직인다. 그런 이제 시를 썼어요. 이 슬픔 위로가 됐는지는 저는 모르겠어요. 전혀 위로 안 됐을 것 같아. 더 가증스럽지 않을까? 아니 거의 만삭이었어요. 애니. 근데 그리고 아팠고 그녀는 이제 출산하다 여러 번 출산하다 거의 나중에 이제 출산 때문에 결국은 죽는데 죽기 직전에 이제 그 존단의 인생이 이제 피어나요. 그러니까 1615년, 그러니까 존단이 한 40대 초네요. 15년에 영국 국왕 제임스 1세가 존단을 어떻게 만나서 알아보고 거의 그 강권에 의해서 왕의 명령으로 성공의 사제를 시켜요.
처음에 존단은 그걸 거부해요. 나는 그 스피리추얼한 사람이 아니다. 나는 종교적인 직업에 종사하지 못한다. 하고 이제 왕의 그 명을 이제 완곡하게 거절하는데 그 제임스 1세 거의 명령하다시피 응? 존단이 그 성공의 사지 위인 다른 직업을 못 구하게 아예 해놔가지고 결국 이제 그거 받아들여요. 그러니까 왕이 호의죠. 왕이 보기에 이제 왕을 즐겁게 해줬겠죠. 존단이 이렇게 재치 많고 재기 발랄하니까 그 주변에 돈 많은 친구들도 이제 그를 가까이 두고 같이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공짜로 여행 가는 기회에 간 거죠. 그러니까 여행 가고 싶은데 자기 돈이 없으니까 이제 그 따라갔는데 부인이 막 우니까 아까 그런 시를 쓴 거고, 아무튼 이제 왕을 즐겁게 해줬던 것 같아요, 존단이. 그래서 동국전이 끝났어요. 이제 왕의 총애를 영국에서 제일 높은 사람, 제일 돈 많은 사람이 이제 존단을 총애하는데 끝났는데 바로 2년 뒤에 부인이 죽어요. 병으로, 열병으로. 너무 불쌍해. 이 여자는 그러니까 33세 죽었나? 그래서 애니 죽은 다음에 이제 존단이 또 가만히 있었겠어요? 또 시를 써서 바치죠. 그래서 그 시비가 라틴어로 썼어요. 근데 제가 조금만 읽어볼게요. 결혼 생활 15년에 심한 열병이 앗아간 가장 잘 선택되고 가장 많은 사랑을 받은 여인. 가장 사랑을 받았을까? 모르겠어요. 아무튼 그리고 뭐 가장 귀엽고 가장 순결한 아내, 가장 온순하고 가장 충실한 어머니였던 로즐리 태생 조지 모의 딸 앤에게 슬픔으로 말을 잃은 그녀의 남편 존 단은 이 비석을 세워서 대신 말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의 유해와 그녀의 유해가 하나가 되어 새로이 결혼할 것을 서약하노라 라는 비석을 세웠어. 이런 사람이 재혼을 했을까요? 재혼 안 했어요. 그래서 존나는 이제 당시 성공의 사제들은 신부들은 결혼할 수 있는데 그 당시는 그렇게 자식을 많이 남겨두고 부인이 죽으면 그 당시 자식을 7명을 남겼어요. 그래서 한 명이 곧 죽습니다. 아무튼 어린애들 7명 있는데 부인이 죽으면 대부분 재혼을 하는 게 습관 관습이었는데 재혼을 안 했다고 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존단이 좀 죄의식을 느꼈지 않았을까. 그 부인을 일찍 죽게 한, 그러니까 그 어떤 부유하고 뭐라 그럴까, 그 모든 걸 다 갖춘 집안에 딸로 정말 세상 물정 모르는 순진한 여자였는데 17살 혹은 14살 때 어떤 존단이 31살이에요. 거의 나이가 절반이죠. 그 남자를 자기를 만나서 이렇게 애를 12명이나 낳다가 부인이 죽었는데 재혼한 남 인간이 아니지, 그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존단이 부인이 죽은 뒤에 정신적인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그 큰 병을 알아요. 아마 그 당시 기록을 보면 장티푸스였던 것 같은데 존단은 그 병을 앓고 병에서 회복되기까지 한 달이든가 그 꽤 긴 동안 그 병의 진행 상태를 글로 계속 썼어요. 그 시 같은 산문으로 뭐 병이 어떻게 들어와서 어떻게 나가고 뭐 어느 날 왕이 병난을 오고 다 썼는데 그 중에 이제 그런 말하자면 이제 병의 회복기에 명상을 하면서 명상을 하면서 기도문을 썼어요. 그래서 17번째 기도문이 바로 누구를 위하여 종 울리나예요. 그때 그러니까 회복기에 쓴 이제 원래 산문 그러니까 기도 산문이죠. 네. 그래서 그 제목은 뭐 위급한 경우에 기도문 뭐 제가 번역을 했는데 대충 이제 기도문마다 다 이렇게 제목이 붙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병에서 회복돼서 나중에는 새로운 국왕이 이제 즉위해요. 찰스 1세가. 그래서 찰스 1세는 그를 아예 더 그 총회에서 생폴 대성당의 수석 사제. 그러니까 제 번역이 수석 사제니까 딘이라고 영어로 나오는데 딘은 보통 대학의 학장을 딘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제들을 신부들 중에 제일 우두머리로 그걸 임명해요. 그래서 지금도 이제 생폴 대성당 가면 이제 존 단의 방도 있고 조각도 있고 뭐 난리 나는 거죠. 그래서 그 왕실의 예배당에서 오로지 왕과 왕의 가솔만 출입이 허락되는 왕실 예배당에서 왕 앞에서 설교하는 영예를 누려요. 그래서 그 찰스 1세 앞에서 설교하는 그 설교문들이 아주 명문이라서 존 단의 그 시는 그가 살았을 때 출판되지 않았지만 기도문을 먼저 출판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읽으신 그 누구를 위하여 종 울리나도 이제 좀 출판되었고 그는 이제 1631년에 위암으로 사망을 해요. 그래서 생폴 대성당에 묻힙니다.
죽은 뒤에 이제 화려하게 부활하죠. 그의 시집들, 송스 앤 소네트 뭐 이런 그 시집과 소네트들 뭐 다른 기도문들 많이 발간되는데 그가 저는 어떻게 생각하면 이 인간의 어떤 그 변화, 어떤 재기발랄한 시인이었죠. 젊어서 연애시를 잘 쓰고 굉장히 좀 어떤 의미로 말하면 바람둥이라고 할 수 있는 그리고 아주 시니컬하고 그 풍자를 제가 다 안 읽었지만 굉장히 풍자시를 잘 써서 어떤 식이냐면 그 모든 권위에 도전하는 시들을 많이 썼었다. 그러니까 어떤 타락한 신부들 막 조롱하고 어떤 국왕 위험할 정도로 그 당시 어떤 권력에 도전하는 시들을 기발한 시들을 썼는데 그런 사람이 나중에 이제 자 동생도 죽고 이런 뭐 나중에 뭐 정계 인물 하려다가 연애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걸 버리고 그죠? 처음에 이제 그 세도가의 그 비서로 들어갔다는 것은 자기도 정치하고 싶었다는 뜻이잖아. 지금 국회의원 비서하는 것처럼 그죠? 자기가 국회의원 될 생각 있는 사람들이 국회의원 비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 순간에 그러니까 출세보다 사랑을 택했죠. 그래서 그러던 사람이 그렇게 카톨릭을 고집하고 국교회를 공격하던 사람이 국교회에 그 수석 사제가 돼서 생포 대성당에 인생의 아이러니죠. me ponai sudenete alla kamen glossa mea gelepton dautica croi puripa de dromeken opate sidu